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사연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청취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미정이라고 합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하나, 지훈이 키워서 이만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결혼이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 전부였던 아이, 지훈이는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남편은 아이가 6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엔 도시락을 싸고 저녁 10시에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이를 남들보다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꿋꿋하게 서 있는 남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 학원비를 밀려가면서도 입 한 번 벌리지 않고 다 감당했습니다. 3억 2천, 그건 제 노후 자금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였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국민연금 하나 달랑 받습니다. 노후 준비도 사실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훈이가 어느 날 그러더군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작년부터 만난 사람인데 착하고 성실해. 그리고 아이가 한 달 뒤 그 여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서윤이라는 이름의 간호사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웃는 얼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좋게 봤습니다. 지훈이가 정말 사랑한다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 노후 자금 3억 2천만 원을 털어 서울 외곽에 25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증여했습니다. 이건 너희 신혼집이다. 엄마는 원룸 하나 얻어서 살게. 이제 엄마는 너 하나 잘 되는 것만 보면 된다. 아이가 얼마나 고마워하던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요. 상견례? 물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주 뒤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서윤이네 부모님이 인천 식당에서 상견례 하자고 하세요. 인천이야? 서윤이도 너도 다 서울에 있는데? 그 말에 뭔가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그쪽 부모님이 서울에 오기 싫어서인가? 이상하긴 했지만 뭐 상견례가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서윤이 부모가 어떤 분인지는 한 번도 본 적 없었습니다. 엄마, 근데 그 집 분위기가 좀 소탈하긴 해요. 소탈, 그게 무슨 뜻이야? 직설적이고 말하는 게 좀 세다고 해야 하나?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무언가가 이상하다. 그런 촉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상견례,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그 집 부모님은 골프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의는커녕 음료수 한 상자를 상견례 선물이라며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저희는 3억 정도는 당연히 집에서 해오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 딸이 그 값밖에 안 하나요? 지훈이는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집은 우리가 아니라 내 돈을 보고 나온 거구나.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를 위하는 말도 저를 배려하는 말도 그 집은 사기꾼 집안이었습니다. 전과 오범. 며칠 뒤 저는 상견례 이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지인 통해 그 집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 집 아버지, 자기 전과 오범이야. 최근에 다른 신랑감 집안에 접근했다가 사기치다 걸려서 구속됐어. 중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습니다. 딸 서윤이도 그때 중간에 끼어 있었고 이미 서울에서 결혼 사기로 신고한 건이 접수돼 있더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3억 2천을 줘가며 결혼시키려던 여자가 결혼 사기를 치던 집안의 사람이었다니요. 상견례가 끝난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온 지훈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생전 처음 상견례라는 걸 치렀으니 긴장이 풀렸나 보다 했지요. 지훈아, 밥이라도 먹자.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누울게요. 방에 들어가던 그 아이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침묵,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일상 속 균열. 다음 날 아침에도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떠먹는 모습이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지훈아, 어제는 왜 그렇게 말이 없었어? 뭔가 마음에 걸리는 거 있어? 잠시 멈칫하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원래 상견례라는 게 그런 분위기인가요? 차가운 상처는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뭔가 차가운 게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아, 나만 불편했던 게 아니었구나. 지훈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서윤이 부모님이 좀 솔직한 편이라고는 들었는데 너무 당연하게 우리 쪽 부담만 이야기하셔서 그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딸이 3억 값밖에 안 되냐는 말은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이가 그 말까지 들었구나. 그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얼굴이 얼마나 애썼던 것인지 뒤늦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지훈이는 예전의 지훈이가 아니었습니다. 늘 밝던 아이가 말을 아끼고 퇴근 후 혼자 방에 들어가 조용히 있었습니다. TV를 켜도 집중하지 않았고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지만 통화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득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불 켜진 거실에서 창가에 앉아있는 지훈이를 봤습니다. 소리 없이 창밖을 보고 있던 그 아이의 뒷모습에서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윤과의 대화, 감정의 벽이 생기기 시작하다 다음 날 아침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윤이랑은 연락 자주 해?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네, 하는데요. 대답이 짧았습니다. 뭔가 좀 껄끄러워?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서윤이랑 통화하다가 서로 말이 안 통해서 싸웠어요. 제가 어머니께서 좀 속상해 하셨던 것 같다고 말했더니 서윤이가 오히려 서운해 하더라고요. 왜 엄마 감정에 휘둘리냐고. 상견례는 원래 그런 거래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 엄마 감정에 휘둘려?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엄마 감정에 휘둘린다. 그 말은요,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엄마를 불편해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제 아들이 정면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훈아, 그 집 결혼하면 평생 저런 말 듣고 살아야 할지도 몰라. 결혼이란 게 두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도 실은 그 집안 전체가 함께 사는 일이야. 하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로서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아이 얼굴을 수없이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는요, 지훈이가 아프면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입술이 창백하고 손끝이 차고 울기 전에 눈이 촉촉해지는 그 순간.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내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서랍 속 편지 한 장. 그 다음 날 우연히 지훈이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편지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겉면에 지훈이에게 서윤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이상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구나. 이미 지훈이는 빠질 만큼 빠져버린 것 같다. 그리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만히 앉아 지인의 번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지인은 오래전부터 결혼정보회사에서 일해왔고 사람 보는 눈이 예리했습니다. 정희야, 서윤이라는 사람 그 집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정말 뭔가 이상해.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알겠어. 언니가 그런 말 할 정도면 뭔가 있겠지. 그 결정 하나가 우리 가족을 살리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서윤과의 연락도 자주 끊겼다 이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하루하루 어두워졌고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감는 시간이 무서웠습니다. 밤이 되면요. 그 상견례 자리에서 들었던 말들이 귀에 다시 들려오는 듯 했거든요. 딸이 3억 2천짜리 값밖에 안 되나요? 집은 남자가 당연히 해와야죠. 아드님 나이가 꽤 있으신데 재산은 좀 약하네요. 그 말들을 떠올리면 어디선가 쾅 하고 내리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결혼정보회사에 오래 근무했던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야, 나 좀 도와줘. 우리 지훈이 결혼하려는 집 너무 이상해서 그래. 정희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언니, 느낌은 절대 틀리지 않아.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건 진짜 뭔가 있어. 조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정희가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집 전과가 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하고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말라붙고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전과? 무슨 전과? 서윤이 아버지, 사기 전과 5건이야. 공문서 위조, 부동산 사기, 결혼중개소 접근 등등.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결혼 사기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어. 거짓은 얼굴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날 상견례에서 시종일관 웃으며 부담 좀 줄게요라던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이지. 사람 얼굴엔 죄가 안 적혀 있는 겁니다. 그는 나긋하게 웃으며 가장 위험한 말을 툭툭 뱉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드님이 좀 모자란 거 아니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정도 돈이면 결혼 못 시킵니다. 그게 다 시작된 시나리오였던 거였습니다. 3억 넘는 집이 증여된 걸 알고 그걸 노린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서윤도 연루됐다는 사실. 정희는 덧붙였습니다. 서윤이 이름은 가명일 가능성도 있어. 본명으로는 아무 흔적이 안 남아. 그리고 지난 3년간 같은 지역에서 2번의 결혼을 진행하려 했다는 기록이 있어. 2번 다 남자 쪽 집에서 여자 쪽의 부모 문제로 파혼이 됐고 그 직후 소송까지 갔다가 묻힌 걸로 돼 있어.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정희야, 그럼 그 아이도 같이 한 거야? 그건 알 수 없어. 근데 연루 의심은 강해. 그 집이 우리 아들을 노렸다는 사실. 서윤이, 그 아이는 지훈이를 바라보던 눈빛이 전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목표물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집 줬다는 얘기는 하지 마요. 그건 그냥 결혼하면 알게 될 테니까요. 서윤이 지훈이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땐 단순히 겸손한 줄 알았습니다. 아들 입장에서 엄마 재산 자랑하기 싫었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타이밍을 기다린 겁니다. 아파트가 지훈이 명의로 넘어간 그 시점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는 손이 떨려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도록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도 못한 채 그 어두운 공간 안에서 하염없이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를 그 집에 보냈으면 지금쯤 어땠을까? 내가 사기꾼 집에 아들을 혼자 보낼 뻔했구나. 그리고 그 순간 문득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한데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서윤이네. 그 집 전과자야. 아버지가 사기 전과 5건이고 지금도 결혼 사기로 조사받고 있대. 지훈이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도 이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지훈이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어쩌면 이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애는요, 지금도 서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벌써 가버린 사람에게 사랑하는 이의 정체가 사기꾼 집안이라는 말을 엄마 입으로 한다는 건요, 정말 가슴을 쥐어뜯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 달그락거리는 숟가락 소리. 아침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된장국 냄새 속에 지훈이는 밥을 말없이 먹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제가 말문을 여는 순간 그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조금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마 전날 밤에도 잠을 거의 못 잔 듯 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한데 너한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침묵, 그리고 진실의 서막. 한 박자, 두 박자. 숨을 가다듬고 저는 말했습니다. 서윤이네. 그 집 전과자야. 지훈이 눈이 커졌습니다. 숟가락을 멈춘 채 숨소리도 멈췄습니다. 서윤이 아버지, 사기 전과 오범이고 최근에도 결혼 사기 혐의로 구속됐대. 엄마 지인한테 들었어. 결혼정보업체에 있었던 친구가 알아봐 줬어. 확실한 정보래. 지훈이의 반응, 침묵에서 터진 고통.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침묵이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서윤이는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아빠 일에 자기도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지훈이 눈과 마주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희야 말이야. 그 아이 이름으로 다른 남성과의 파혼 이력도 있다고 했어. 게다가 본명이 아닐 가능성도 크대. 그 말에 지훈은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두 손을 깍지 껴 이마에 올렸습니다. 그럼 서윤이랑 했던 말들, 그거 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우리 손잡고 갔던 카페, 웃으면서 한 얘기들, 엄마, 그거 다 연기였던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 아이의 슬픔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서윤의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이 방으로 들어가고
오후가 되었을 무렵 제 휴대폰에 서윤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처음엔 받을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훈이한테 얘기 들으셨죠? 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하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떨림이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 아빠가 그런 일로 조사를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다 끝난 일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걸로 제가 지훈이랑 헤어져야 할 이유가 되나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 씨, 아버지 정과는 그렇다 쳐도 왜 2번이나 파혼 기록이 있죠? 그 말에 서윤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건 그쪽 부모님들이 너무 보수적이셔서 핑계는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서윤 씨,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되는 실수는 습관이 됩니다. 지훈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죠? 자기보다 남 배려하는 성격이에요. 그 아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양보해요. 그런 아이한테 그렇게 모든 부담을 넘기고 모든 책임을 씌우는 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에 홀로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내 아이는 늘 시험대에 서야만 할까?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왜 우리 지훈이는 가족보다 더 먼 타인에게 검증을 받아야 했던 걸까?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라면 그 고통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결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가 조용히 제게 왔습니다. 엄마,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이가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을 꺼냈던 날 밤, 제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누군가 촛불을 끄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구나. 파혼이라는 2글자, 그 말이 가지는 무게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2 사람의 이별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 사이를 끊는 일이니까요. 조용한 밤, 묘한 긴장감. 그날 저녁 지훈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만 서로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밥 맛있어요. 그 말 하나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훈이가 평소엔 말하지 않던 말을 했다는 건 그날의 식사가 안녕에 가까웠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처음으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훈이 방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진동 소리. 서윤이었습니다. 그날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핸드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밤 11시 7분 또 울렸습니다. 밤 12시 41분, 2시 12분, 새벽 4시. 전화는 간격을 두고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통보였습니다. 말없이 울리는 전화벨, 받지 않는 지훈. 그 장면은 말로 하지 않아도 이미 정해진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조용히 지훈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지훈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내가 너무 무력하단 생각이 들어요. 사랑 하나 지키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저릿하게 무너졌습니다. 엄마 말 듣지 마. 서윤의 문자. 다음 날 아침 지훈이의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지훈아, 엄마 말 듣지 마.
나 정말 진심이었어.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가족이 그렇게 큰 벽이 돼야 해?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그 문자를 보고 지훈이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설명할 게 많은 관계라면 이미 잘못된 거잖아요. 그 말이 너무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슬펐습니다. 진짜 파오는 고요하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흔히 파오는 싸움이나 대폭발로 끝날 거라 생각하지만 진짜 이별은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지훈이는 그날 이후 서윤과의 연락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전화도, SNS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하지만요, 지훈이의 눈빛은 자꾸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모자란 사람이었나 봐요. 파혼 통보를 하고 난 뒤 지훈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착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약해서 그 사람 말을 다 믿어버렸던 걸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뻗어 지훈이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지훈아, 넌 모자란 게 아니야. 세상이 너무 모자란 거야. 서윤의 마지막 전화. 3일 뒤 새벽 1시 10분 서윤의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훈이한테 전화 좀 받아달라고 해주세요.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저도 피해자예요. 그 목소리는 울고 있었지만 그 울음 속에는 책임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어릴 때부터 그런 분이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예요. 그녀는 사랑은 개인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은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상관없다? 그럼 결혼은 왜 하나요? 서윤 씨, 내 아들은 혼자 살아도 괜찮은 아이예요. 무너진 사람들 틈에서 상처받으며 살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그만합시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반송된 반지. 파혼이 현실이 되다 며칠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케이스 하나. 그 안엔 지훈이가 준비했던 결혼 예물 반지가 있었습니다. 서윤이 보냈던 것이었지요. 반지를 꺼내 바라보다가 저는 그냥 그대로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게 지훈이의 상처가 될까봐 그 모습조차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심, 아들의 이름을 지켜야겠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해 파혼이라는 고통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더 행복해질까요? 내 아들은 누구의 희생양도 누군가의 시나리오 도구도 아닙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사람 앞에서 지훈이의 결혼은 끝났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잔잔한 아침이었습니다. 전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아직 바삭하지 않은 공기 속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출근 준비 중이었고 전 아무렇지 않은 듯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인 정희에게서 온 톡. 언니, 뉴스 봤어? 포털 사이트, 충격의 실시간 검색어. 무슨 뉴스지? 궁금한 마음에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실시간 검색어 상단에 인천 결혼 사기당 검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습니다. 촉보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단독 결혼 미끼로 5억 뜯어낸 가짜 상견례단 일당 구속.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윤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기사 속 내용 현실보다 잔인했습니다.
기사에는 그 집안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세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신랑감 부모를 대상으로 예단 대신 아파트를 요구, 사위감의 가족 상황을 미리 파악한 후 맞춤형으로 접근, 본인 신고 직전에 말을 받고 계약금이나 명예 이전을 받아냄, 여성 본인도 범행의 일부 가담 의혹. 이건 단순한 문제 있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직이었습니다. 치밀하고 계획된 결혼 사기 조직. 이게 다 짜여진 거였던 거야? 엄마, 이게 진짜예요? 출근 준비를 마친 지훈이가 거실로 나오며 묻습니다. 전 입술을 깨물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입을 가리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이는 숨을 들이마시고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아이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 믿었어요. 거짓말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적 있었어요. 우리가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한 사람이 사기꾼 가족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차마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지훈이가 그날 한 말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에 그 아이의 가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너무 무서워졌어요. 그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의 번호. 이번에도 전화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경찰서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서윤 아버지 구속. 서윤은 공범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 여러 명의 남성과 가족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 2명은 결혼 직전 아파트를 넘겨준 상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간신히. 엄마, 우리도 그중 한 명이 될 뻔했던 거예요? 지훈이는 말했습니다. 그 반지, 그 상견례, 모든 게 시나리오였던 거네요. 그 말이 그날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나리오, 그렇습니다. 그들은 상견례라는 이름으로 정확히 우리가 넘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소리를 꾹꾹 눌러가며 울었습니다. 그건 아들을 위한 눈물이기도 했고 제 자신을 위한 통곡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 집을 의심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먼저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가 내 아들을 그 사람들 앞에 앉히지 말았어야 했는데, 뉴스 인터뷰 속 피해자의 말, 뉴스 인터뷰 화면에서는 익명으로 얼굴을 가린 피해자의 음성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다정하고 정중했어요. 결혼 전이라 이 집 저 집 보자면서 돈을 조금씩 요구했죠. 결혼식 전날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걸 보는 순간 지훈이도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모두 막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의 가족, 그 집과 연관된 어떤 연락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핸드폰, SNS, 이메일까지. 그리고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당한 게 아니야. 너는 빠져나온 거야.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 너만큼은 살아남은 거야. 그 말을 하며 제가 먼저 울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쓰는 편지.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윤미자, 수고했다. 너는 엄마로서 아들의 이름을 지켜냈다. 3억 2천이라는 돈은 잃을 수 있었지만 아이의 인생은 절대 잃을 수 없었다. 시간은
어김없이 흘렀습니다. 그 모든 일이 지나가고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로 바뀔 무렵 우리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지요. 고요하다고 해서 아물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상처는요, 피가 멈췄다고 낫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침 식탁의 침묵, 그래도 따뜻한 국물. 지훈이는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전보다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둘러 밥을 먹는 모습. 그 안에서 저는 아이가 평정심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애는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잘 먹고 엄마 최고 하고 손을 흔들며 나가던 그 아이가 아니라 무표정한 채로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나가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지훈이 방 바뀐 풍경. 한 번은 지훈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늘 놓여있던 커플 액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작은 문장 하나가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할 시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토록 누군가를 사랑하려 했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를 안아주려 애쓰고 있다는 것. 퇴근 후 길게 시작되는 침묵. 지훈이는 요즘 퇴근하면 말이 없습니다. 식사도 짧게, TV도 잘 보지 않고 가끔이면 한참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아, 나랑 드라이브 갈래? 괜찮아요. 엄마, 내일 일찍 출근이라. 그 아이는 웃지 않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말이 정말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아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서늘한 바람이 창틈으로 들어오던 밤이었어요. 지훈이가 소파에 앉아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무섭지 않아요. 그날 이후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그걸 이제 알아요. 지훈이의 말이었습니다. 그땐 사랑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서윤이가 울면 내가 감싸줘야 하고 그 집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사랑으로 버텨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그 아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제가 저를 지켜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눈이 저절로 젖었습니다. 지훈아, 너는 여전히 따뜻한 아이야. 상처는 너를 차갑게 하지 않았어.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아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웃으면서요. 정말 오랜만에 본 미소였습니다. 작은 변화, 방 안에 들어온 화분 하나. 며칠 후 지훈이 방 창가에 작은 다육식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물을 주는 모습을 보고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죠. 그 식물 이름이 은근한 사랑이라는 걸요. 아이도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 자기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만남. 그로부터 몇 주 후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만난 분이 있는데요. 밥을 몇 번 같이 먹었어요. 전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지훈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냥 말이 잘 통해요. 부담도 없고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같이 있어도 편한 사람이에요. 지훈이가 쓴 손편지. 며칠 후
제 방 책상 위에 작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제가 무너질 뻔했을 때 나보다 더 단단하게 버텨줘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도 그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엄마 말대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에 회복이란 일상의 반복 속에서 피어납니다. 지훈이는 이제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그의 삶은 분명 회복 중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주말에는 엄마와 마트도 같이 가고 그런 사소한 일상 속에서 그 아이는 자기 자신을 조금씩 복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조용히 제 곁으로 돌아오고 무너졌던 마음을 천천히 되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며 이제 괜찮겠지, 이제 웃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그 무렵 문득 제 안에서 무언가 허전하게 뚫려 있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가 괜찮아졌는데 나는 왜 이리 텅 빈 걸까요? 지훈이가 다시 웃었습니다. 말도 늘었고 얼굴색도 좋아졌고 회사를 향한 열정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도 생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걸 바라보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괜찮은 걸까? 나는 회복 중인 게 맞을까?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왔던 나. 엄마라는 이름은요, 참 신기한 옷입니다. 그 옷을 입으면 내가 누군지 잊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던 음식, 내가 듣던 노래, 내가 자주 걷던 길, 다 잊게 됩니다. 지훈이 좋아하는 반찬은 뭘까? 지훈이 오늘 늦나? 지훈이 얼굴빛이 왜 저렇지? 이런 생각만 하다 보면 나는 늘 뒷전이 됩니다. 마음속에 남은 잔상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들었던 말들, 서윤의 부모가 웃으며 말하던 그 표정, 아들이 굳은 얼굴로 앉아있던 그 순간, 그 장면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낙인처럼 제 마음 한 귀퉁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눈으로 본 건 잊지 못합니다. 이건 끝났어. 머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심장은 계속 그날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흐르던 노래 한 곡, 늦은 오후. 마트 다녀와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이젠 나를 좀 더 사랑해도 될까요? 당신이 떠난 자리에 내가 다시 자라고 있네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노래가 저를 깨운 겁니다. 그래, 나도 회복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말고 따뜻한 차 마시기, 일주일에 한 번은 공원 산책하기, 일기 쓰기, 내가 좋아했던 책 다시 읽기, 예전 사진 꺼내보며 추억 정리하기, 작고 사소한 계획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제게는 마치 응급처치 같은 거였어요. 예전 나를 다시 꺼내는 시간, 며칠 전 책장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06년 지훈이 고3이던 해, 그때 제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지훈이 아프지 말고 나도 조금만 더 건강하게 버텨보자. 엄마는 아직도 너에게 해줄 게 많다. 그걸 읽는데 그때 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저는 이미 제 감정을 봉인했던 것 같아요. 거울 앞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미자야, 너도 참 많이 고생했어. 혼자 애 키우고
집 사고, 직장 다니고, 그 와중에 내 감정은 전부 밀어냈지. 이제는 너를 안아줄 시간이야. 그 말을 제 입으로 하자 눈물이 참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카페에서 마신 첫 따뜻한 라떼. 어느 날 지훈이 없이 혼자 카페에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졌을 텐데 그날은 한 모금 마시는 라떼가 그 어떤 약보다 따뜻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내 감정을 위한 공간. 그제야 조금씩 저는 엄마가 아닌 미자로서의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정리 중 발견한 노란 스웨터. 옷장을 정리하다가 한때 제가 참 좋아하던 노란 스웨터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튀는 것 같아서 꺼내지 않았던 옷. 하지만 그날 전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생기 있어 보이더군요. 그 노란 빛처럼 제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의 한마디. 그날 저녁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노란 옷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그 말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옷이 예뻐서가 아니라 엄마가 웃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시작된 나의 삶. 요즘 저는요, 주 2회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아이들 책 읽어주는 일입니다. 할머니, 목소리 좋아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혼자 명상도 해보고 좋아하던 요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분 저를 위해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 그렇게 엄마라는 옷을 잠시 내려놓고 윤미자라는 이름으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기를 씁니다. 요즘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씁니다. 오늘은 라떼가 참 따뜻했다. 햇살이 내 얼굴을 만지듯 내려왔다. 나 오늘도 잘 살았다. 그 짧은 문장들이 저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회복은 나를 아끼겠다는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누군가를 아끼려면 먼저 나를 아껴야 한다는 것. 지훈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엔 내가 내 감정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더라고요.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서윤이라는 이름, 그 아이의 부모, 그들의 상견례 말투, 우리를 둘러쌌던 거짓과 위선의 그림자, 그 모든 것들이 이젠 꽤 멀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잊혀지진 않았습니다. 사람이 겪은 상처는 무릎에 멍처럼 아물어도 어느 계절 비가 오면 다시 욱신거립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떠오르는 장면, 가을 바람이 불고 쓸쓸한 노을이 창문에 길게 들어올 때면 제 머릿속엔 여전히 그날의 상견례 장면이 떠오릅니다. 서윤이 아버지의 그 비웃음 섞인 말투. 그 정도 돈이면 우리 딸한테는 좀 부족하죠. 그리고 아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꾹 참고 앉아있던 그 얼굴. 그건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억입니다. 연락은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전화는 마지막으로 걸려왔던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다시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집 어떤 식으로든 손을 내밀지도 않았고 해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죠. 그들의 무소식이 차라리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벽처럼 끊긴 인연, 잘라낸 흔적들. SNS 친구 목록에서 이름을 지웠고 전화번호는 차단했고 결혼을 앞두고 준비했던 웨딩 관련 서류와 계약서들은 전부 폐기했습니다. 지훈이는 엄마, 다시는 이런 사람들과 내 인생을 엮지 않을 거예요. 그 말만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 집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말 교도소에 갔을까? 저유는 지금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스쳐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집의 소식은 더는 내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관심을 주는 순간 그들은 다시 내 삶에 발을 들이는 거예요. 사람을 지우는 가장 완벽한 방법, 그건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하면요, 마음 안에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궁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 시간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게 가장 완벽한 지우기였습니다. 지훈이와의 평범한 일상이 그 모든 상처를 지워주었습니다. 아들과 마트에 가서 떡볶이를 먹고 카페에 가서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들, 하루에 한 번쯤은 웃는 얼굴을 마주보고 출근할 때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듣는 날들, 그런 아주 평범한 일상이 그 어떤 복수보다 달콤했습니다. 그 집은 잃었고 우리는 지켰습니다. 저윤의 집은요, 우리를 얻으려다 가장 소중한 걸 잃었습니다. 신뢰, 진심, 관계, 그리고 스스로의 양심. 우리는요,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바보 같았죠? 아니, 너는 순수했던 거야. 지훈이가 어느 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 집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 때 되게 바보 같았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넌 그때 세상의 가면을 처음 본 거야. 순수한 아이가 타락한 어른을 만나면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결국 누가 살아남았어? 바보가 아니라 정직한 내가 살아남았잖아. 이젠 거울을 봐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지 않습니다. 피부가 거칠고 주름이 생겼지만 내가 내 아이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그 모든 걸 덮어줍니다. 복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집을 향한 복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또 누군가를 속이려 하겠지만 그때마다 하늘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웃는 일상이 그 무엇보다 강한 복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기, 그 집의 소식은 궁금하지 않다. 이제는 그저 내 아들이 웃을 수 있는 오늘만 있으면 된다. 어떤 사람은 내게 상처를 줬고 어떤 사람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나는 손을 잡아준 사람을 선택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3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주고 결혼을 준비시키고 기대와 설렘을 안고 상견례 자리에 나갔을 때 그 자리가 당신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면요. 당신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딸이 3억 값밖에 안 돼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장대 부모가 웃으며 말합니다. 딸이 3억 값밖에 안 되냐? 남자가 집은 당연히 해야죠. 그 나이에 돈 고작 그거예요? 그때의 당신이라면 참고 앉아 계셨을까요? 아니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을까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처음엔 저도 믿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괜찮겠지. 그 사람의 부모님도 다르게 보면 따뜻한 구석이 있겠지. 하지만 믿는 것만으로 내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지 않았기에 지금의 평온이 있습니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넘어갔더라면, 지금쯤 저는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 내가 나를 믿었어야 했는데, 내가 아들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런데 저는요,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제 감정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님,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말을 해주실 건가요? 그래도 사랑이 중요하지. 부모는 참고 가는 거야. 결혼은 두 사람 문제니까.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주시겠습니까? 넌 틀리지 않았어. 그 사람들 말이 다가 아니야. 진짜 사랑은 너를 존중하는 사람과 나누는 거야. 이 이야기를 쓴 이유, 처음에는요, 단지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그날의 상견례, 그날의 전화벨, 그날의 아들의 눈물, 그게 너무 무겁고 아파서 어디라도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고 말을 풀어내다 보니 이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누군가에게 닿아야 할 메시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자 누군가의 예정된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딸이, 당신의 아들이 언젠가 상견례를 앞두고 있다면 그 자리가 한 사람을 판단하고 재는 경매장이 아니라 두 가족이 인연을 짓는 축복의 자리이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돈이 얼마냐, 어느 지역이냐, 재산은 어떤가, 이런 질문보다 우리 아이가 정말 너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가족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오가는 곳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지훈이는 오늘도 출근을 잘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커피 대신 따뜻한 유자차를 마십니다. 전 마당에 빈 국화를 보며 햇살 아래에서 빨래를 널었습니다. 그 무엇도 대단한 건 없지만 우리는 평온합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결단에서 비롯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한마디, 사랑은 타협이 아닙니다. 결혼은 손익 계산이 아닙니다. 가족이 되는 건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라면 끝까지 버티셨을까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하니까 그렇게 참고 가셨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에 결단을 내리셨을까요? 이 긴 이야기 끝에서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지키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는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